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2011년 특검법 시행 이후의 관전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특검법이 이제 다음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시행 이후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인데 실제로 이제 머리숱이 많이 이제 뽀샵이 돼가지고 요즘은 마스크까지 쓰면은 못 알아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 특검법이 올해죠. 올해 3월에 이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그간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제도권 내로 가상화폐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2020년 올 3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특검법이 뭐냐, 특검법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원래 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정식 약칭은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이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특검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라든지 고액 현금거래 보고라든지 고객 확인이라든지 전신송금 시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원래 이 법은 이제 금융회사 등이 예를 들어서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금 세탁 행위라든지 아니면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이제 논란이 생기면서 이 법에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법에서 말하는 이제 금융회사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 법에서 얘기하는 금융거래에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특검법은 이제 저희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의 이제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특검법이라는 게 왜 생겼냐라고 보면 FATF 저희가 좀 약칭해서 FATF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나 뭐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사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마약 자금이라든지 뭐 테러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부패 자금들이 이제 남용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009년 10월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FATF의 어떤 구속력 있는 이제 의무들을 이행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 1, 2년 전에 이제 AML이나 CFT의 정책 협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자금 방지 세탁 현황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상통화가 주요 자금 세탁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은 이행하기 위해서 특검법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특검법 이후에 이제 블록체인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건데요. 뭐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DID라든지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 산업 중에서도 가상화폐와 조금 관련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적 감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거래소의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제 가장 가상화폐의 가격이 고점일 때 그때 한 200개 내외의 거래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대개 이제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가상자산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거래소에서 많은 이제 사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선물이라든지 뭐 파생 상품, 뭐 마진 거래,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상품이라고 할까요,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위험도가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상자산과 거래와 관련된 그런 부작용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검법 시행에 따라서 그 수가 이제 대폭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이 영향이 이제 전체
블록체인 산업에 어떤 영향으로 미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주요하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으로 이제 저희가 하나 들 수 있는 게 기존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입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전쯤이죠. 업비트가 이제 K뱅크와 제휴해서 이제 원화 거래를 이제 개시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 앞으로 K뱅크가 여러 거래소와 같이 이런 가상자산 사업에 또 뛰어드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K뱅크 쪽에서는 아니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불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KB국민은행이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 해치랩스 방금 발표하셨던 우리 김서준 대표님이 계시는 해시드와 같이 이제 코다를 이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기존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이 돼서 현재 1차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선정됐고 2차 사업으로 3개 사업, 지금 이제 3차 사업에 대한 선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사실은 부산에서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되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테스트베드로서 테스트되면서 조금 더 블록체인 산업에 활력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특구로서의 위상이나 영향력은 좀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사이에 이제 오던 시장님을 비롯한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뭐 3차도 지정이 되고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런 제도화가 좀 결합된다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STO 사업이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카사코리아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사진에 보이는 런던 역삼 런던빌이라고 하는데요. 1호 건물에 수익증권 공모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내일 그 수익증권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스블록이라든지 뭐 세종텔레콤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또 이제 이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STO 사업은 현재의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 내에서 좀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갈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ICO 프로젝트가 사실 최근에 대폭 감소했죠. 뭐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고 저희도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름을 일일이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뭐 왜 감소했나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운 투자 환경, 그거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실체들을 이제는 시장이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으로는 이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상품의 개발 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인링크나 뭐 신세틱스나 유니스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이제 그 서비스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디파이 상품은 아주 다양한 레인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의 탈중앙화된 금융 상품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 극단에서는 그냥 가상화폐가 들어가 있는 뭔가 금융 상품이면은 다 이것을 이제 디파이로 통칭해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의 판매 방식이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뭐 IEO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됐었고요.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다단계 판매들이 많았고 사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업체 또는 마케팅 업체가 이제 일괄적으로 시장에서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 투자자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판매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제대로 정비되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또
불법 다단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특근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 3월에 이제 그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쯤에 특근법 시행령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간 업계에서는 시행령을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왜 기다려 왔냐면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처럼 시행령에서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라든지 가상자산의 범위라든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전신 송금 시 어떤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절차가 어떤지,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시행령에 위임돼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가상자산이겠죠.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은 크게 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토큰이다, 코인이다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법에 보면은 맨 마지막 4호에 보면은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이제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큰을 크게 우리가 대별한다면은 뭐 페이먼트 토큰, 뭐 시큐리티 토큰,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토큰 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의 범위에 정확하게 일치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 법에서 규제에 예외가 되는 이제 그런 유틸리티 토큰의 범위가 조금 정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이제 시행령안이 나오면서 그냥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카드라든지 모바일 상품권이라든지 전자채권 뭐 이것만 제외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고민해 오던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FedF의 recommendation에 보면은 virtual asset, 가상자산이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여기선 세 가지의 관점입니다. 하나는 가치를 이제 나타내는 것, 징표하는 것.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처럼 뭔가 지급이라든지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요 요건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틸리티 토큰하고 맞물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도 사실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이 여기에 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틸리티 토큰 중에서는 이제 지급 목적이라든지 투자 목적과는 무관하게 쓰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해외 법제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돼서 규율되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 시행령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넓은 가상자산의 범위를 우리 법이 지금 정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유틸리티 토큰을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도 모두 다 가상자산에 이제 해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고민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이 이제 예외에서 이제 제외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FedF 가이드라인 보면은 이제 시큐리티는 버추얼 에셋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의 규제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버추얼 에셋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일 거고요.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금융회사들은 어차피 특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굳이 뭐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증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모라든지 뭐 증권 신고 절차로부터 예외된다든지 이런 예외가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제 특근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의 범위가 확 넓어진다고 하면은 특근법의 적용을 피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기존의 금융 제도 하에서 뭐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예외라든지 뭐 이런 예외들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인데요. 가상자산이 넓은 것만큼이나 지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도 꽤 넓습니다. 이제 법 시행령에서 원래 이제 예정하고 있던 거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에서 이만큼은 이제 향후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법이 시행령이 나오면서 고객을 위해서 일정한 그 가상자산 주소에서 이쪽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죠. 고객을 위해서 하나의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하는 거. 이게 이제 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히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규제할 것들을 시행령에서 정하겠다고 했는데 뭐 일단은 더 이상은 이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시행령이 배포되면서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시행령에서 추가로 이제 뭐 법의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 사업자로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기사나 뭐 여기저기서 그러면 이제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원래 상당히 넓을 수 있지만 요 세 가지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만 일단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보도자료에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예시고 추가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써 있긴 했었습니다만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행령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 것들은 이제 그냥 가상자산 사업자의 주요 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그 예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업자, 그래서 이제 거래소라든지 교환업, 그 다음에 이제 보관관리업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커스터디라든지 수탁사업, 그리고 지갑사업자, 뭐 이제 원래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이제 예시가 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글자 그대로 예시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현행 제도권, 금융권과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로서 가장 지금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 것이 지금 커스터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보도자료 상으로 보면은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서 가상자산의 이전 보관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겠다라고 이제 예외를 좀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 암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가 이제 정해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사업단으로 내려가면은 사실은 저희가 뭐 여러 지금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 모델에 따라서 저게 적용된다고 볼 거냐 안 된다고 볼 거냐 사실은 논란이 있거나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 사례들이 좀 쌓이면서 조금 더 규정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FedF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ICO를 금지하는 원칙이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이제 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어떻게 관련될 거냐 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뭐 앞서 이제 보면은 FedF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객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상자산을 발행한다, 토큰을 발행한다고 하면 뭐 그 자체로는 누군가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있고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제 뭐 고객을 위하여라는 요건이 법상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의 매도나 매입을 뭐 업으로 하는 개인들도 이제 얼마든지 개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ISMS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법률 위반의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을 법에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이제 실효적으로 적용될 것이냐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여전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번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신고를 해야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제가 생긴 거고요. 신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ISMS를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요건이라기보단 이행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죠. 근데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이제 ISMS 인증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ISMS 인증을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가 받아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드는 재정적인 비용이나 뭐 인력 이런 것들을 과연 다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정상으로 보면은 은행이 어느 정도 약간의 재량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봤을 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없나를 기준으로 이제 이걸 계정을 만들어 줄 건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은행 입장에서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계정을 못 받으면 사실은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한다라는 우려들이 사실 좀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우려들을 어떻게 이제 해소해 갈 거냐 하는 것들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트래블 룰이라 그래서 이제 송금 시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로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하나 논란은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제공이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고 볼 거냐 하는 것은 여전히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트래블 룰은 이제 일단 기준은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졌고 시행은 이제 법 시행할 때보다 1년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22년 3월 25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의무로는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해서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예치금을 고유재산하고 구분해서 관리한다. 뭐 이런 이제 조치 의무들이 법상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법에서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정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들은 이제 가상자산의 범위라든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명 입출금 계좌와 관련된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특검법 시행 이후에 블록체인 산업은 어떻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 꼭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인데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특검법 시행령 안이 이제 초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를 돌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산업계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초안 나온 거랑 지금 나온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정부에서 기존의 정책을 정해놓고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그냥 일반 프로세스로 그냥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에 대한 노력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단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은 시행해보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이후의 정책을 정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권법이나 뭐 산업법이나 이런 논의들도 있고요. 실제로 뭐 국회에 뭐 법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권법이나 산업법이 조만간 입법화되지는 않을 거다, 어려울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드리는 것처럼 이게 가상자산이 이제 특검법에 규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이 사실은 산업법을 통해서 조금 더 통일적으로 규제가 돼야지 이제 문제가 없이 잘 시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특검법으로만 이제 진행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행 초기에는 모든 규제가 거래소에 맞추어져서 거래소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정부와 거래소 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의무의 내용이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과연 이제 입출금 계정을 어떻게 발급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주요가 이슈가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질 거냐. 그래서 지금 논란은 은행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갖출 거냐, 아니면 은행이 알아서 판단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는 어떨 거냐라고 보면은 뭐 시행 이후에 6개월간의 이제 신고 기간이 있고 또 초기 관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다 그래서 바로 정부에서 어떤 규제 절차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시행하고 나서 내년 하반기쯤에나 여러 가지 이제 산업계약의 논의를 거쳐서 하반기쯤에나 그런 규제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이제 ISMS를 등록해서 이제 그 신고할 수 있다라고 준비를 갖춘 거래소가 약 한 10군데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조금 더 준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실제로는 이제 한 20곳 내외 정도가 일단은 남을 거다라고 예상은 합니다만은, 뭐 저희도 가끔씩 이제 해외 거래소들에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가 이제 합법화된다, 뭐 제도화된다라고 이제 보고 국내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조금 제한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들어와서 이제 시장이 넓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이 지금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ID라든지 뭐 다른 인증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근데 가상자산 관련된 경우는 이제 규제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K뱅크라든지 그다음에 KB국민은행이라든지 다들 이제 단독보다는 이제 여러 블록체인 업체와 제휴하면서 이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초기에는 커스터디나 지갑 서비스와 같이 리스크가 좀 적은 사업에 그러니까 투입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점차 이제 랜딩이라든지 가상화폐 운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권은 뭐 리스크를 부담하고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부산 특구 사업이라든지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현행 제도권 내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 순으로 차츰 이제 그 범위가 넓혀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년에 가상자산 사업이 얼마나 조금 더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금융권이 아니라 대기업 같은 경우도 사내에서 지금 많은 스터디나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TO에 대한 관심은 이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카사코리아 예도 그렇고요. 근데 STO를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은 시기상조다, 곧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특구 사업이라든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스케줄 D라든지 여러 예외 절차를 통해서 STO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게 사실은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구법의 예외로서 증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과연 이런 예외 절차를 통한 STO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적용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어렵고요. 그 대신에 정부가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관여해가지고 규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부담스러운 것들은 이제 이미 신고를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거래소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에는 반드시 이런 특근법 리스크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블록체인 정신, 우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음지로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 국내에서는 어려우니까 합법적인 사업을 위해서 해외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근법이 해외 사업자에도 적용하겠다라고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해외 사업자까지 규제할 여력이 있겠나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자를 통한 이런 사업,
국내로 역으로 유입되는 사업들이 여전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ICO는 현재 정부가 금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토큰 발행을 위해서는 다시 이제 해외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적법하게 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발행은 불법인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유지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의 유통 판매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 모델은 조금 변경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 시장이 위축되면 아무래도 가상자산 산업 전체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있는데요. 결국은 특근법의 규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유통 방식이 여러 가지로 많이 고안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굴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영향이 불가피할 거로 보고 채굴 사업 역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대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디파이 상품이 특근법에 적용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김서준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토큰 경제가 사실은 일상생활에 성큼 다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국가협회에서 서정주의 시를 잠깐 넣어놨는데요. 참 많은 기간 동안 이런 블록체인 사업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해오고 있는데 이제 뭔가 꽃을 피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특근법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